돈으로 제국을 통째로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 로마의 큰 부자 율리아누스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주고 손에 넣은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66일짜리 사형 선고였습니다. 목이 잘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율리아누스는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돈으로 산 권력은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근위대가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붙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국경의 장군 세베루스가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로마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팔아넘긴 근위대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서기 193년 봄이었습니다. 도나우 강가에 주둔하던 판노니아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사령관 세베루스였습니다. 살해당한 황제 페르티낙스의 복수가 명분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행군하는 내내 가려 뽑은 부하 600명이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이 호위병들은 잠잘 때조차 갑옷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은 위험은 암살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군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도나우강에서 로마 근처까지는 대략 1300km다. 군대가 움직일 수 있었던 날은 40일 남짓이다. 그렇다면 이 대군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0km 넘게 걸은 셈이다. 험한 아펜니노 산맥의 고갯길도 막힘없이 넘었습니다. 진군을 늦추라고 로마에서 보낸 군대와 사절단은 오히려 세베루스 편에 붙었습니다. 대군은 로마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테람니아에 이르러 잠시 멈췄습니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로마 안의 근위대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근위대가 죽기 살기로 저항하면 피바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베루스는 칼을 뽑지 않고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밀사들을 수도에 미리 풀어놓았습니다. 밀사들은 근위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쓸모없는 황제를 버려라. 페르티낙스를 살해한 주모자들을 넘겨라. 그러면 그 사건을 근위대 전체의 죄로 묻지 않겠다. 돈에 팔렸던 충성심은 이번에도 쉽게 돌아섰습니다. 근위대는 순순히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암살자 대부분을 붙잡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는 율리아누스를 지키지 않겠다고 원로원에 통보했습니다. 원로원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세베루스를 합법적인 황제로 선포하고 살해당한 페르티낙스에게는 신의 영계를 바쳤습니다. 율리아누스에게는 폐위와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국을 샀던 남자의 최후는 초라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궁전 목욕탕의 은밀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흔한 죄수처럼 목이 잘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쏟아부어 산 불안한 옥좌는 겨우 6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돈은 결국 자신의 목숨값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세베루스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에 입성하기 전 세베루스는 근위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예복만 입은 채 도성 밖 넓은 벌판에서 새 황제를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던 근위대는 두려움에 눌려 순순히 따랐습니다. 근위대가 벌판에 도열하자 일리리아 군단의 정예병들이 창끝을 겨눈 채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근위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없이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세베루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위대의 배신과 비겁함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배신한 자들에게서 직책을 박탈한다. 화려한 장식을 모두 벗겨라. 수도에서 160km 밖으로 추방한다. 다시 다가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같은 시각 다른 부대가 근위대 병경을 접수하고 무기를 모두 거두었습니다.
황제를 죽이고 제국을 팔았던 근위대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완벽한 해체였습니다. 이어서 페르티낙스의 장례식이 슬프고도 장엄하게 치러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사랑했던 황제에게 마지막 예를 다했습니다. 세베루스도 공들여 다듬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을 차갑게 기록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속으로 만족하면서 잘 연기된 슬픔을 보여주었다. 페르티낙스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은 평생 신하로 머물렀을 테니 말입니다. 세베루스는 로마에 겨우 30일 머물고 다시 떠났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훨씬 힘겨운 경쟁자가 둘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는 시리아의 총독 니게르가 있었습니다. 서쪽 브리타니아에는 총독 알비누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시에 밀어붙였다면 세베루스도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기번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 머뭇거리다 하나씩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세베루스의 무기는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번은 이 남자의 처세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는 배신하기 위해서만 약속했고 파멸시키기 위해서만 아첨했다. 먼저 니게르 차례였습니다. 세베루스는 니게르에게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에는 그저 동방의 속주들을 정리하러 간다고만 알렸습니다. 사석에서는 니게르를 오랜 친구이자 후계자로 점찍은 인물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니게르의 어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정성껏 교육했습니다. 아버지의 세력이 두려웠던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니게르가 몰락하자 아이들은 곧바로 유배지로 보내졌고 얼마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비누스에게는 더 달콤한 미끼가 던져졌습니다. 카이사르라는 후계자 칭호였습니다. 알비누스는 허울뿐인 명예를 받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니게르를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에서 세베루스는 알비누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영혼과 제국의 형제여. 아내 율리아의 다정한 안부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들고 간 사자들은 은밀한 임무를 따로 받았습니다. 독대를 청한 뒤 알비누스의 심장에 단검을 꽂으라는 임무였습니다. 음모는 다행히 들통났습니다. 뒤늦게 눈을 뜬 알비누스는 바다를 건너와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저울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니게르의 군대는 헬레스폰투스 해협 부근과 킬리키아의 좁은 고갯길에서 연달아 패했습니다. 니게르는 전장에서 달아나다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만 비잔티움만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주인이 죽은 뒤에도 항복하지 않고 무려 3년을 버텼습니다. 성이 굶주림에 무너지자 무서운 보복이 쏟아졌습니다. 관리와 병사는 모두 처형되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훗날 동방의 수도가 될 운명의 도시가 초라한 마을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만 성을 지킨 천재 기술자 프리스쿠스만은 그 재주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승자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대 알비누스만 남았습니다. 서기 197년 2월 갈리아의 리옹 부근에서 로마인 15만 명이 맞붙었습니다. 로마인이 로마인을 죽이는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브리타니아 군단의 용맹 앞에 세베루스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는 세베루스의 명성도 목숨도 다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전노장은 무너지는 병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끝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비누스도 달아나다 붙잡혀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던진 질문의 답이 보입니다. 돈으로 산 권력은 왜 그토록 허망했을까요? 기번은 당시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애정으로 입대한 자는 적었고 두려움 때문에 온 자도 있었으며 많은 수는 이익을 좇았다. 신념을 위해 싸운 자는 아무도 없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끊기는 순간 사라집니다. 율리아누스도 니게르도 알비누스도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승리한 세베루스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알비누스의 잘린 머리가 협박 편지와 함께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원로원 의원 35명은 용서받았지만 41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식솔들까지 죽음의 길에 함께 끌려갔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동방의 여러 도시는 니게르에게 바쳤던 돈의 4배를 벌금으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이 피해 숙청을 엄정한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관대해지려면 먼저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뜻밖에도 세베루스의 통치는 유능했습니다. 제국을 자기 재산처럼 여겼고 그래서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편을 자주 들었습니다. 백성에게 곡식을 넉넉히 풀고 장대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속주들은 오랜만에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세베루스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에 짓눌린 제국을 물려받아 깊고 명예로운 평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기본은 그 평화 밑에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세베루스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군인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금반지를 허락하고 변경해서 아내와 함께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봉급은 전례 없이 올랐습니다. 무슨 행사만 있으면 특별 상여금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병사들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만큼 나라에는 짐이 되었고 명령은 우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산된 근위대 자리에는 새 근위대가 세워졌습니다. 규모는 예전의 4배,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탈리아 청년이 아니라 국경군단의 거친 정예병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도 로마는 낯설고 사나운 병사들의 모습에 겁을 먹었습니다. 근위대장은 제국의 첫째가는 관직이 되어 군대와 재정과 법까지 주물렀습니다. 첫 근위대장 플라우티아누스는 10년 넘게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딸을 황제의 맏아들 카라칼라와 결혼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인이 화근이 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로마법의 대학자 파피니아누스였습니다. 원로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베루스는 원로원 앞에 몸을 낮추기를 거부했습니다. 부탁이면 충분할 일에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숨김없이 혼자 행사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아름다운 이론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본의 최종 평가는 무겁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평화와 영광에 취해 그 잔인함을 용서했다. 그러나 그 원칙과 본보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겪은 후대는 세베루스를 로마 제국 쇠망의 주범으로 꼽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리아누스는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것은 66일의 불안과 이른 죽음뿐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힘이면 무엇이든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장은 다 이룬 듯 보였지만 후대는 제국을 병들게 한 장본인으로 기억합니다. 살다 보면 빠른 길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나고 힘으로 누른 것은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아온 신용과 이름값, 그것만은 돈으로도 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국을 돈으로 샀던 남자의 66일 천하와 칼로 제국을 차지한 세베루스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베루스가 남긴 두 아들 카라칼라와 게타 형제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벌어진 골육상쟁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